모두 안녕하세요. 고2 11월 학력평가 생활관리 해설을 맡은 김상건입니다. 쌤이 총평에서 이미 어떤 주제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 싹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다시 보고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보느라 많이 힘들었죠, 그쵸? 부담되고 좀 좌절되고 막 어려워 했죠, 그쵸?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많이 허전하고 좀 힘들었던 마음, 지친 마음 쌤이 이 생활관리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게 또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일단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구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윤리학의 분류 나왔죠, 그쵸? 항상 나오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윤리학의 분류, 규, 매, 기 나왔고요. 규범 윤리학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나오면서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배웠다고 해서 까먹었다고 틀리면 안 됩니다. 일단 규범 윤리학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도덕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론 윤리학. 두 번째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어떤 윤리학? 적용, 응용, 실천적 해결책, 바로 실천 윤리학이 되겠죠, 그렇죠? 이 예시 또한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윤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명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 다양한 윤리들이 붙어 있습니다. A에 들어갈 말 뭐라고요? 바로 실천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천 윤리학에 들어갈 이 특징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네 가지 특징이 나와 있죠. 구성은 뻔합니다. 아마 실천 윤리학이 아닌 이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이거 기술 윤리학인데 이거 메타 윤리학인데 이런 포인트 잡아서 첫 번째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갑부터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 좋아요. 근데 밑줄 쫙 가치 중립적 기술에 주력합니다. 실천 윤리학 여러분 경우에는 어떤 게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치를 판단합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윤리 현상을 기술하는 거에 주목한 건 어떤 윤리? 바로 여기 있는 기술 윤리학이 되겠죠. 따라서 갑은 여러분들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틀린 친구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을입니다. 을. 도덕 원리를 활용해서 적용해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실천적 해결책 답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 지금 정확하게 실천 윤리학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을은 여러분 동그라미라는 거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을 병 보겠습니다. 도덕적 논의에 활용되는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그쵸? 분석이 중요합니다. 옳은 게 뭔데, 그른 게 뭔데, 이게 뭔데라고 윤리학 자체를 분석하는 윤리학. 어떤 윤리학? 분석 윤리학 혹은 메타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메타 윤리학. 따라서 요 세 번째 친구 또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마 생활관리를 공부할 때 처음 만나는 단원이기 때문에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문제부터 잡아가야 자신감 얻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죠? 갑, 병 지워지니까 을, 정이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야 된답니다. 여러 학문 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윤리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학문 간의 도움 필요하다. 학, 재, 적, 접근이 되겠죠. 그렇죠? 밑에다가 학, 재, 적, 접근 적어주시고 학제적 접근 이거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바로 을과 정이 되겠죠. 몇 번에 있죠? 을과 정 바로 4번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제부터 당황하지 말고 윤리학의 분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학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과학자 나와 있고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치면서 한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과학자에게 외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되어 타당하되어 과학자에게 외적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구나. 요거 여러분들 4단원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외적 책임, 다른 말로 어떤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이 되겠죠, 그렇죠? 위에다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지금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삶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잠깐만 여기서 집중.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 이어지는 부분에 딱 집중을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흘릴 경우에 이따 선지에서 틀릴 겁니다.
무슨 말이죠, 쌤? 첫 번째 1번 여러분들. 연구 및 개발과 끊고 그 활용에 대한 책임까지 다해야 된답니다. 1번, 2번 구분한 이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 과학자는 연구하고 개발할 때 표절하지 말아야 돼. 윤리적으로 해야 돼. 조작하지 말아야 돼. 과학자의 그 안의 책임,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번 어떤 부분이에요? 활용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돼.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갑의 입장의 경우에는 내적 책임과 더불어서 외적 책임, 이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1번을 놓친 친구들은 내려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헷갈렸을 거예요. 요거 꼭 체크. 을입니다. 과학자에게 외적 책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당하지 못해. 사회적 책임 부과하면 안 돼.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돼. 끊고.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내적 책임 지켜야 돼. 근데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활용한 사람들 몫이지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을의 경우에는 내적 책임 인정하자. 근데 외적 책임 인정 못해. 그건 바깥에서 활용한 사람들 몫이야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갑과 을은 지금 각자 다른 책임 얘기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갑의 경우에는 외적 책임까지, 을의 경우에는 외적 책임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외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 갑의 입장으로 맞죠? 기억 여러분 동그라미. 다음 니은. 과학자는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밑줄 쫙.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질 필요 없어. 어떤 책임도 질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을은 여러분 어떤 책임도 질 필요 없다고 얘기하나요? 1번 돼 있죠, 그렇죠? 내적 책임은 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2번 여러분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이 틀린 친구들은 아마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돼서 틀렸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 문장 앞으로 이제 정리해 두세요.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건 어떤 책임도 없다란 의미라는 거 체크. 다음 여러분 디귿입니다. 과학적 지식의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지식을 활용한 주체에게 부과해야 된다. 써있죠, 그쵸? 정치가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돼야 된다. 디귿도 맞네요. 디귿. 마지막 리을입니다.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왜곡이나 표절 없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 문장 자체는 여러분 과학자의 내적 책임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을 당연히 맞죠, 그쵸? 갑도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의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통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책임과 이 외적 책임을 구분한 다음에 이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정확히 풀 수 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기억과 디귿, 리을의 몇 번인가요? 네, 몇 번이죠? 바로 5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한자어가 잔뜩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겠지만 쌤과 함께 윤리 접근 문제 풀게 되면 이후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밑줄 쫙. 인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기의 지나친 욕구를 극복하고 얘를 회복하면 네 글자 극기봉래하면 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를 회복하면 인을 실현할 수 있구나. 바로 공자가 강조하는 극기봉래, 바로 유교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연기 나왔습니다. 그쵸? 연기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연기를 보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연기, 어떤 사상? 바로 불교가 떠올라야 됩니다. 다음 답니다.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답니다. 덜어내면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Let it be, 그대로 둬라 라고 얘기하는 파트. 누구? 바로 도가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을 거부했던 도가까지 해서 동양의 사상들, 유교, 불교, 도가가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1번부터 인을 실현하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분별적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서 좀비 친소를 구분하면서 바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나쁜 것들은 싫어야 되겠죠. 1번 여러분 틀렸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임을 깨달아야 된다. 불교에서 지금 말하는 건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독립적 여러분 지워주시고 옆에다가 상호 의존적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불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음 3번. 인위적인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억지 부리지 말고 무의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삶 살아야 된다. 정답 나왔네요. 몇 번? 바로 3번이라는 거 체크 가능합니다. 정답 바로 3번. 다음 4번. 이상적 경지에 이르려면 예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에서 말하는 도가에서는 다의 도가에서는 이 예라는 건 억지로 구분한 거, 억지로 분별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오히려 가의 유교에만 해당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도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중요 포인트,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다와 나에게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먼저 여러분 나의 불교의 경우에는 타고난 본성은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될 가능성, 그 부처될 가능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도덕적인 삶, 불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따라서 타고난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불성대로 살아가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 틀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다의 도가의 경우에는 이 타고난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이 본성 억지로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밑줄 친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 모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바로 3번인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윤리 사상 파트 유교불교 도가가 다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4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재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바로 부라고 하죠.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수단은 재화의 소비를 과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줄여서 과시적 소비를 얘기하고 있죠. 보여주기 위해 소비를 해야지 명성, 명예가 생긴다. 아주 배가 불렀네 불렀어. 바로 배불러내 과시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유한 계급만이 아니라 그런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층에서도 유행하게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를 유행시킨 유한 계급,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귀족과 같은 계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과시 소비는 그 아래에 있는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죠. 바로 베블론의 과시 소비, 기억부터 하겠습니다. 재화의 낭비가 유한 계급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남들은 돈 주고도 안 살 물건들, 뭐 1000만 원짜리 시계 혹은 30만 원짜리 지우개를 삽니다. 왜? 나 이만큼 여유 있어. 나 남아돌아. 돈 많아. 나 능력 있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기억은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 산업사회에서는 상류계급의 사람들만이 과시 소비를 한다. 쌤이 총평 때 얘기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단어 바로 만입니다. 니은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이미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 중하류 계층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극빈층,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과시 소비를 한다고 베블론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상류 계급만이 과시 소비한다,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유한 계급은 타인의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 과시 소비를 한다. 이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한다고 되어 있죠. 디귿 여러분 동그라미. 리을.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획득만으로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동그라미 어디? 바로 만으로. 부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써야 돼요. 소비해야 돼요. 과시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은 틀렸다라는 거 체크 가능합니다. 정답 바로 기억과 디귿이었고요. 정답 바로 몇 번? 바로 2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 포인트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틀린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꼭 만 모두에 집중해서 풀어야 됩니다. 4번 클리어.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의 창조자라고 합니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드러내면 된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든 표현이 돼야 된답니다. 따라서 예술가에게 악덕과 미덕이라는 도덕적인 내용들은 그냥 재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내용들, 교훈들, 이건 재료에 불과해. 우리는 그냥 예술가로서 자유롭게 창작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가에게 공간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예술가에게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일단 도덕을 강조하나요? 예술 강조하나요? 바로 예술을 더 강조하죠. 그렇죠? 도덕과 상관없이 예술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바로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서 이 신미주의 입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사람 바로 그 대표 오스카 와일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선직하겠습니다. 1번 예술가는 창작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
예술은 바로 자율성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 바로 신미주의 첫 번째 입장 되겠습니다. 2번,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미적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술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 2번 여러분 동그라미. 다음 3번, 예술가는 감상자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내 작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슬퍼하도록, 바뀌도록 해야 된다. 이거 예술가한텐 불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3번 여러분 옆에다가 적으세요. 도덕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답 나왔네요. 몇 번? 바로 3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미주의가 언급될 때는 보통 반대 내용으로 이 도덕주의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예술가는 예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다른 것들 개입하지 않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된다. 4번 동그라미. 5번 여러분 별표. 예술가는 도덕적인 삶도 예술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악덕과 미덕도 예술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지문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런 교훈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을 위해서 도덕적인 내용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선지기 때문에 별표 치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5번도 클리어.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6번 가겠습니다. 6번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과 윤리 파트, 책임 파트가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을 알아야지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 지문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지도 파악해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하면 되고요. 부정의 대답, 네모 딱 이렇게 세모 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꼭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를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꼭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책임의 범위를 현 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윤리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통윤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는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두려움과 절제 등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일단 전통윤리의 한계를 얘기했다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새로운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 된대요. 밑줄 쫙. 새로운 윤리는 인간의 선은 물론 인간 의외의 존재와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되고 미래 세대의 삶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연 전체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자고 했던 과학기술 윤리, 책임 윤리 누구? 바로 요나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요나스의 새로운 윤리로서 책임 윤리를 강조하는 포인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일방적 혹은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얘기하죠. 이거 요나스 들어갈 때 기본 개념으로 깔고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이거 기억했다면 1번은 yes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2번입니다. 현 세대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야 된다.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공포로부터 이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를 시작해야 된다. 공포의 발견술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나스에게 적절한 예스가 나온 질문이죠. 3번, 책임의 범위는 자연 전체가 아닌 인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방금 나왔던 질문 두 번째 언급돼 있죠. 자연 또한 생각해야 된다. 그럼 3번 틀렸습니다. 자연 전체 플러스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야 된다. 3번 바로 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 나왔네요. 몇 번?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 가능성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 인류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문에 언급된 것처럼 삶의 조건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책임의 범위에는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예견되지 않은 결과도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도, 예견되지 않은 결과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핑계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여러분 똑같이 예스입니다. 정답 바로 3번이었고 나머지 1, 2, 4, 5를 통해서 요나스의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해서 갈 수 있습니다. 6번 클리어. 다음 7번입니다. 가브리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바로 성 언급돼 있죠, 그렇죠? 성이 나와 있고 남녀, 결혼, 출산 언급돼 있습니다. 사랑과 성 윤리 파트, 이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일 거구나 라고 짐작 가능하죠. 총 3가지 입장 나옵니다. 첫 번째 보수, 두 번째 중도, 세 번째 자유주의. 여러분들은 정당화 조건들을 딱딱 확인하면서 어떤 입장인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성은 여러분들 결혼과 출산과 연관될 때 도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답니다.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윤리를 얘기하는 이 입장이구나. 남녀가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요. 이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 바로 보수주의 입장이 되겠죠. 결혼과 출산, 이 책임이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보수주의를 잡아내야 됩니다. 다음 을입니다.
성은 쾌락을 갖다 주고 쾌락은 그 자체로 수고할 만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 성에 지금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는구나. 딱 나와야 돼요. 따라서 성숙한 성인의 1번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2번 해악금지 원칙이 지켜지면 이 쾌락을 목적으로,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입장이죠, 여러분들? 중도주의였다면 사랑이 언급됐겠죠? 안 나왔죠, 그렇죠? 오히려 자발적 동의를 강조하고 해악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에서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 조건이 2개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동의도 필요하지만 해도 끼치면 안 됩니다. 2개 꼭 잡으세요. 선직하겠습니다. 1번, 갑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모든 성관계는 정당하다고 본다. 네? 결혼과 출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1번 틀렸죠. 2번, 갑은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사회 존속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분, 갑의 보수주의의 경우에는 성의 생식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2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성의 가치를 강조하죠. 따라서 2번 여러분, 보수주의와 연관된 포인트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이 사회 존속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출산과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성관계만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바로 2번이라는 거 체크 가능하네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을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틀린 친구는 없겠죠? 있었다면 집중을 딱 해야 돼요. 사탄 풀 때쯤이면 약간 좀 몽롱할 때입니다. 이 포인트 잃지 말고 반드시 집중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1번 해당 안 되죠? 동의하지 않는 거 안 됩니다. 4번, 갑은 을과 달리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잠깐만 생각 함께 밑줄칠까요? 갑은 을과 달리 지워주세요. 깔끔하게 여러분, 뭘로 바꾸냐? 바로 을, 은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요 4번 선지는 정확히 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을과 달리란 말 쓸 수 없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갑을은 모두 성적 관계가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지금 을의 경우에 여러분, 혼인, 출산 상관없습니다. 동의와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을은 당연히 지워져야 되겠죠. 반면에 갑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5번은 해당 안 된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본 게임. 8번 옆에다가 별표. 쌤이 예상했던 오답률 탑5에 5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3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많이 어려워할 주제, 바로 교정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네요. 교정적 여러분 정의 총 4명 나옵니다. 칸트, 루소, 베카리아, 벤담. 이 4명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칸트와 베카리아입니다. 이 2명의 사람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보게 될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도 이 2명이 꼭 나올 거예요. 갑부터 가겠습니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한대요. 사형이라는 건 이 인간을 뭔가 수단으로 쓸 만한 그런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구나.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범죄가 발생한 순간 옳다커니 하는 거예요. 얘를 엄청 심하게 혼내서, 얘를 엄청나게 괴롭혀서 이 범죄를 예방해야 되겠다. 얘를 막 가죽도 막 하고 막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범죄 예방 효과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사형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 사람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인간답게,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일단 떠올라야 돼요. 더 가겠습니다. 살인범에게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이 동등성이 여러분 포인트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이 죄에 맞는 형벌이 바로 사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 동등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동등성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응보주의를 얘기했던 칸트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칸트에게 자주 언급되는 지문이고요. 여러분들은 칸트가 사형제에 찬성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을입니다. 사형을 대체한 주요 포인트, 종신노역형. 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할 수 있답니다. 이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갖고 온대요. 어떤 효과일까요? 범죄 예방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사형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는 종신노역형이 적절하다. 누구? 바로 베카리아가 떠올라야 돼요.
칸트가 여러분 응보주의였다면 베카리아는 두 개 쓰겠습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 관점, 두 번째 사회계약론적 관점. 이걸 쓰는 이유가 있겠죠. 1번 가겠습니다.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 부과는 부정의하다. 살인범에게 적절한 형벌은 사형이다. 동등성의 원리, 응보주의 칸트에게 동그라미. 2번,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부과돼야 된다. 그대로 나와 있죠. 2번 동그라미. 3번, 형벌에 대한 집행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사회계약? 이거 루소만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정리했으면 개념 1회 두기 꼭 필요합니다. 사회계약 여러분들 루소만이 아니라 베카리아 또한 제시합니다. 베카리아 또한 사회계약의 목적은 공리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약의 목적으로부터 형벌의 집행 권한이 생긴다고 하죠. 3번 여러분 옆에다가 별표. 아마 이 3번을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맞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베카리아에게 집행 권한은 사회계약으로서 나옵니다. 베카리아 공리 플러스 사회계약 입장. 3번 별표. 다시는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사형에 비해서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방금 얘기했죠? 4번도 동그라미. 정답 5번이겠네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된다. 가베 여러분, 칸트의 경우에는 이 형벌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리를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인격을 목적으로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칸트의 인격성의 정식을 떠올리면서 이 갑은 틀렸다라는 거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을의 경우에는 이 공리 실현을 위해서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을은 여러분 동그라미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정답 바로 5번이었습니다. 이제 고3 되면 알겠지만 여러분, 칸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베카리아한테 이 5번처럼 비판합니다. 야, 베카리아,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 너 왜 그거 몰라? 라고 비판하죠. 반면에 베카리아는 아니야. 형벌은 공리 실현을 위해서 쓸 수 있어. 수단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5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정답 바로 5번. 다음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살짝 쉬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뇌사에 대한 쟁점이 나와 있죠. 가브리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뇌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뇌의 정지가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뇌사를 인정하게 되면 이 장기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기준은 뇌사다. 뇌가 죽었으면 죽은 거다.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을 보겠습니다. 뇌 기능이 정지했어도 이 장치를 이용해서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가 되면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이 폐와 심장이 멈춰야지 그때서야 죽은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죠. 이 뇌사에 반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을의 경우에는 심폐사, 심장과 폐가 죽어야 죽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사를 장기식을 위해서 하겠다? 이거 굉장히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대한 거다. 존엄성을 경시한 거다라고 비판하죠. 그럼 기억부터 하겠습니다. 갑, 뇌 기능의 정지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바로 뇌사 찬성하는 갑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기억 여러분 동그라미. 다음 니은, 뇌사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지금 뇌사자는 여러분 을의 입장에선 아직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심장과 폐가 뛰고 있다면 죽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을이 뇌사자가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건 잘못된 입장이 되겠죠. 오히려 니은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선 을 지워주고 갑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뇌사자는 죽은 사람, 을의 입장에서 뇌사자는 아직 죽고 있지 않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면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심폐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상태를 죽음으로 봐야 된다. 바로 심폐사를 말하고 있죠. 디귿 여러분 동그라미. 정답 기억 디귿 나왔습니다. 리을입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으로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죠. 그렇죠? 따라서 을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을 간단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문제였고요. 정답 바로 기억과 디귿의 2번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진수를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최근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 국가권위의 정당성 파트이고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 국가권위 정당성 파트, 특히나 사회계약의 관점들에서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미리 꼭 이 파트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갑부터.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답니다. 인간은 이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동물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혹은 국가를 이 본성적으로 이루는 존재, 이루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국가는 모든 조업들 중에서 최고의 것, 바로 행복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하죠. 최고선은 행복이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연관돼야 됩니다. 갑은 여러분들 국가가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 가겠습니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다. 아, 국가는 동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의로부터 생기는구나. 그들은 포인트,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넘긴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전쟁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가 이전의 자연의 상태는 전쟁 상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생존이 보장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누가 떠올라야 돼요? 바로 홉스가 떠올라야 돼요. 홉스. 사회의 계약론자 한 명, 홉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홉스는 여러분,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야 됩니다. 누구? 여기 밑줄 쫙, 리바이어던에게. 달리 말하면 절대 군주에게 우리 권리를 양도해서 이 리바이어던이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여러분 홉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내용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두 개가 딱 비교되어 있지만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세 가지로 늘어날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주요 포인트 만입니다. 만, 영어로 only. 이 갑과 을, 만의 입장을 찾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A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 갑만 해당돼야 돼요. 을이 해당되면 틀렸습니다. B에 들어갈 말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 돼야 되고요. C에 들어갈 말은 을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only를 꼭 기억하면서 얘한테 들어갈 게 맞는지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럼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이게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O입니까? X입니까? 바로 O죠. 그렇죠?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국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반면에 사회계약의 홉스의 경우에는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따라서 을의 홉스에게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기억은 여러분 이 아리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동그라미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기억 체크. 니은입니다. B는 아리스토텔레스랑 홉스의 공통점. 국가는 구성원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오, 이거 맞나 틀리나?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니은 옆에다 별표. 네. 맞나 틀리나? 먼저 여러분들 둘은 국가의 통치권을 줍니다. 다만 그 근거가 다른 거예요. 갑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을의 홉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국가의 통치 권한을 주고 우리가 그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은 여러분 따라서 이 갑이나 을이나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은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점이 맞다라는 거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니은이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거 을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둘이 국가 권위의 정당성 혹은 국가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똑같아. 다만 여러분들 갑과 을이 그 근거가 다른 거예요. 갑은 본성, 을은 계약과 동의. 니은 여러분 동그라미, 니은도 체크.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은 여러분 홉스만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 갑이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갑의 경우에는 이 국가 안에서 우리 국가 안에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국가가 정치 참여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갑이 해당되는데 을만의 입장이다? 당연히 틀렸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C입니다. 국가의 권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계약으로부터 정당화된다. 동의로부터 정당화된다. 이것은 본성에 따라 형성된다고 했던 갑과 다르게 을만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을 여러분 따라서 정답. 정답 바로 기억과 니은과 리을의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니은을 좀 친구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네, 헷갈리지 말고
맞다라고 표시하고 가면 돼요. 다음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은 여러분 재밌게도 평소에 나왔던 포인트에선 이 단어가 언급이 돼 있는데 지문에서 이 단어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추를 좀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누군지 찾으면 되고요. 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네가 수령으로 동그라미. 수령 여러분, 목민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가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어 나의 조언을 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죠.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첫째, 야 재물을 함부로 빼내서 도와주지 마. 사사로이 도와주지 말라고 합니다. 국가의 재물을 너를 위해 쓰지 마. 너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하죠. 둘째, 뇌물을 받지 마. 이거 비밀스럽게 받더라도 아침이면 탈로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들 받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청렴하게 행동해 라고 얘기하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지금 청렴을 강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청렴을 강조하고 목민간이 청렴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사람, 바로 직업과 윤리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셋째, 법이 금하는 것은 마땅히 조심해야 된대요. 넷째, 상관의 명령이 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친다면 애민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의 신념을 지키라고 합니다. 꿋꿋이 지키라고 하죠. 이 셋째와 넷째가 이따 지문에 언급될 것입니다. 바로 선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직자라면 청렴해야 된다. 정답 나왔네요. 바로 1번입니다. 다음, 애민정신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명령도 받아들여야 된다. OX, X. 어긋나면 너가 꿋꿋이 신념 지키라고 얘기하죠. 앞에 있었던 넷째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3번, 사적 청탁의 대가를 타인이 모르도록 비밀스럽게 해라. 앞에 나왔던 것처럼 비밀이라 할지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고 하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4번, 공적 물건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절약해야 된다. 절약은 여러분 강조하는 포인트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는 거라는 건 틀렸죠. 앞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사익을 위해 쓰면 안 됩니다. 다음 5번,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법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해야 된다. 앞에 지금 세 번째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법을 두려워해야 된다. 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항상 법보다 너의 판단 우선시해라.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여러분들 몇 번? 1번입니다. 청렴에 대한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본적인 문제. 다음 12번. 12번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언급 나와 있고요. 지금 각각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관련된 관점이 나온다는 거 예상 가능합니다. 갑부터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쇠사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것 자체로 있게 하는 거래요. 죽음은 뭔가 이런 쇠사슬로부터 영혼을 해방시켜 주는 거구나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알려고 한다면 영혼만으로 사물들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육체는 우리의 인식을 방해하니까 영혼만으로 순수하게 대상을 인식하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약간 혀가 좀 마비됐을 때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순수한 인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만으로 사물들 자체, 세 글자, 이데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데아까지 떠오른다면 완벽합니다. 그럼 누가 될까요? 바로 이데아를 강조하고 있고 이 영혼의 해방이 죽음이다라고 언급하는 바로 플라톤 되겠습니다. 다음 을입니다. 죽음은 현존재, 첫 번째 키워드.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 그가 스스로 떠맡아야 되는 과제이며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대요. 나만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현 존재는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너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깨닫고 실존을 회복하라고 얘기하죠. 죽음으로 미리 달려간다. 죽음으로의 선구입니다. 너의 죽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너의 참된 삶을 살아라. 바로 하이데거가 되겠습니다. 하이데거. 1번, 죽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멸된 상태이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플라톤의 경우엔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은 죽은 이후에 또 돌면서 이 이데아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사물들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죠. 플라톤의 입장에서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소멸하는 입장, 쌤 누구죠? 플라톤과 비교되는 에피쿠로스가 되겠죠.
1번은 에피크로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죽음은 영원히 참된 실제를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이데아를 인식해야 되는데, 참된 걸 인식해야 되는데 죽음이 방해한다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육체가 방해하죠. 그렇죠? 죽음은 이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미묘하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던 선지입니다. 이 참된 실제 이데아고요.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육체라고 바꿔야 되겠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죽음은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두려움의 대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3번의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죽음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죽음을 자각하라고 얘기하죠. 3번 또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다. 찾았습니다. 정답 바로 4번입니다. 이 주체적 삶, 참된 실존 혹은 너의 삶을 살아라, 참된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의 의미를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 여러분 하이데거에게 맞기 때문에 동그라미. 다음 인간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을의 경우에는 죽음 이유가 아니라 자각해라. 너가 죽을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행동해라. 너의 참된 삶을 회복해라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을한테 틀렸기 때문에 5번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13번입니다. 13번 문화와 윤리에 나오는 파트고요. 미묘하게 되게 닮아있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딱 짚어내야 됩니다. 일단 갑부터 국수가 주된 역할, 나머지 고명들 위에 올려지는 재료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줄 짝.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서로 어울려야 된다. 지금 보니까 국수에 대한 언급 나와 있고요. 이 주류 문화라는 중심 문화가 다른 문화와 함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하죠. 다문화 사회 윤리 중에서 이 국수대접 이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국수대접 이론 여러분 달리 말하면 문화다원주의예요. 중심 문화, 비주류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을입니다. 샐러드 나왔죠, 그렇죠? 샐러드를 구성하는 블라블라.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밑줄 짝.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주류, 비주류 말고 샐러드처럼 다양한 채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대등하게. 바로 값과 비교되는 샐러드볼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샐러드볼 이론의 경우에는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고요. 다 똑같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자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바로 다문화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기억부터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융합해야 된다? 지금 하나로 통일하자, 하나로 합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융합하고 합치라고 얘기하는 건 동화주의 입장이 되겠죠. 이 기억은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긍정하거나 한 명이라도 긍정하는 걸 찾아야 돼요. 노도 둘 다 부정하는 건 지워줘야 됩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타문화에 대하여 존중과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건 지금 갑과 을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둘 다 조화, 관용을 강조하죠. 따라서 니은의 경우에는 둘 다 예스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다음 디귿 문화간에는 위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갑의 경우에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를 구분하죠. 위계 있죠, 그렇죠? 중심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갑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을의 경우에는 대등하게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죠. 니은은 여러분 다시 을은 노가 되겠죠. 우리가 찾고 있던 건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이니까 디귿도 해당 되겠네요. 체크. 다음 리을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공존해야 된다. 당연히 갑은 거부하겠죠. 주류 비주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을은 예스 맞지라고 하겠죠. 평등하게 대등하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 몇 번인가요? 네, 바로 5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윤리 여러분들 좀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배우거나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배워간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쌤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 14번 토론 문제입니다. 이 토론 문제는 딱 집중해서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주제가 좁혀진다. 글을 읽을수록 점점 강조되는 주제가 나올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대립점을 찾아야 됩니다. 갑과 을이 서로 싸우는 걸 찾아야 돼요.
둘 다 동의하거나 둘 다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최근 급격하게 발달하는 정보기술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대요. 그 중에서 이 정보기술이 정치 영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의리 얘기하는 이 맞습니다에 주목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래 선지에 분명히 같이 동의하거나 같이 반대하는 걸로 언급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출분석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예요. 시민들은 발달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거래요. 정보기술의 발달은 더 큰 자유를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이 바로 반대합니다. 야, 아닌데? 야, 정부가 오히려 이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들 감시할 건데?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건데?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말했을 때부터는 주제가 좁혀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주제, 바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거다. 뭐의 발달이? 정보기술의 발달이. 예상됩니다. 뭐 나올지. 하지만 시민들도 발달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거야. 야, 시민들도 감시할 거야. 정부만 감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죠. 그러면서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민들에게 힘을 강화할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보기술의 발달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로 다르게 보고 있죠? 한 명은 자유를 제한하는 거, 한 명은 자유를 보장하는 걸로 보고 있죠. 갈라지는 포인트 찾았습니까? 그쵸? 그럼 바로 선지에 그 부분이 나와 있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1번부터 여러분 5번까지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치적 자유의 제한 혹은 보장이 언급된 선지 몇 번? 바로 5번이죠. 지금 갑의 경우에는 야, 제한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확대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요. 을의 경우에는 야, 보장될 거야 라고 반박하고 있죠. 따라서 갑은 노, 을은 예스, 갈라졌습니다. 정답 바로 5번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점점 좁혀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진 여러분 둘 다 동의하거나 둘 다 반대할 겁니다. 1번, 발달이 무관한가? 지금 둘 다 상관 있다고 앞에 얘기했죠? 맞습니다. 앞에 포인트. 얘도 맞습니다. 앞에 포인트. 얘는 지금 둘 다 예스, 둘 다 노가 되겠죠. 3번, 영향 주죠, 그쵸? 지금 그걸 바탕으로 쫙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여러분 둘 다 예스. 4번,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가? 주어가 빠졌지만 지금 갑의 경우에는 정부의 감시를, 을의 경우에는 시민의 감시를 얘기하죠. 둘 다 크게 봤을 때는 감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죠. 따라서 그럼 정답 바로 두 가지가 갈리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잡아가면 돼요. 많이 연습하면 주제와 대립점 찾고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망의 15번 나왔네요. 별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고3 올라갔을 때도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가장 많이 틀리게 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항상 오답률 탑3로 왔다 갔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을 나열로 탐구할 때 A와 C에 들어가는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바로 순서도 문제입니다. 올라가면 이제 3개가 돼요. 여러분들 올라가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연습. 갑, 정의로운 국가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 그리고 불의의 교정에서 그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 정당하다.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고요. 취득 이전 그리고 불의의 교정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그 원칙을 얘기하는 누구? 갑은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직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최소 국가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을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배제된 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의를 쓴 당사자들이 골라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런 까닭의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고 얘기하죠.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의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게 공정한 계약이다. 공정한 결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을은 누가 떠올라야 돼요? 노직과 자주 비교되는 바로 롤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주요 키워드 무지의 배일, 우연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은 여러분들 노직이고요. 을은 롤스라는 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바로 기억부터.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국가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국가 개입은 정당화 가능한가? 기억 옆에다가 별표. 실제로도 고3 모의평가랑 수능에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선지입니다. 노직? 소유권? 자유 강조한 사람인데? 국가 개입 안 되는 거 아니야? 노직 틀려. 노. 한순간 정답도 노가 되겠죠.
노직은 여러분 국가 개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요? 소유권이 잘못 이전되었거나 잘못 취득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불이를 교정할 때 이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불이의 교정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노직은 국가 개입이 가능하다고 봤구나라고 정리해야 돼요. 이거 많이 틀렸을 건데 꼭 잡고 가세요. 꼭 잡고 가야 됩니다. 롤스 여러분, 국가 개입 정당한가요? 정당하죠. 바로 이 원초적 입장에서 만들어낸 정의의 원칙을 롤스에 따르면 국가가 사회구조에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평등한 자유,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국가가 적용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따라서 롤스, 노직 둘 다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꼭 맞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찾고 있던 질문이 맞다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올라가서 틀리면 안 돼요. 니은입니다. A입니다. A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던 둘 다 예스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정의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선지예요. 별표. 정의로운 사회면 불평등 안 되는 거 아니야? 불평등 나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노직의 경우에는 여러분 소유권으로서의 정의의 원리만 지켜지고 있다면 그 이후에 누가 월급이 높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 과정만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로울 테니까. 따라서 여러분 니은 노직에게 예스죠. 반면에 롤스의 경우에도 제2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후 존재하는 사회경제 불평등은 허용 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요거 기본 베이스, 기본 개념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은 쌤 수능 개념 강의에서 다시 한번 듣고 오면 되겠습니다. 곧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곧. 오케이. 니은 여러분 둘 다 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두 번째 정답이 되겠죠. 기억, 니은. 다음, 디귿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한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정당한가? 노직한테 예스, 롤스에게 노가 맞아라고 묻고 있습니다. 디귿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 노직의 입장에서 야, 저 친구들 불쌍해, 처지 개선시켜주자,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디귿은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다른 이유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롤스의 경우엔 여러분 기본적 자유가 제일 소중합니다. 바로 자유의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자유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오로지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대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 롤스에게 노가 되겠습니다. 노직, 롤스 둘 다 노가 나오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질문은 안 되겠죠. 디귿은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솔직히. 이 개념들이 너무나 좀 아직은 복잡하고 힘든 거기 때문에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쌤이 또 구조를 잡고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해설 집중해서 들어요. 다음 리을입니다. 롤스에게 맞는지 찾는 거.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모르는가? 달리 말하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는가? 그게 바로 무지의 배일. 그게 바로 롤스가 강조하는 포인트. 따라서 리을은 정답. 정답 바로 기억과 니은, 리을이 되겠죠. 몇 번에 있죠? 바로 4번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쌤이 예상했을 때는 아마 여기 기억, 니은 중에 하나를 빼먹고 하지 않았을까, 얘를 좀 틀렸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억, 니은, 리을 다 정답입니다. 강조 정말 중요해요.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인간 배아 나와 있네요. 오케이. 생명윤리 파트 배아 복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가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인간 배아는 잠재성을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답니다. 밑줄 쫙. 배아 복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복제 배아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부터 다른 결과가 펼쳐질 것입니다. 갑은 일단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왜? 잠재성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는 그것을 수단화시키기 때문에, 도구화시키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답니다. 갑의 결론, 배아 복제 반대. 배아 복제하면 안 돼. 인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라고 반대하죠. 을, 야, 인간 배아는 아직 신체 기관도 안 만들어진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해. 지금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갑과 다르게 을은 지금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죠. 을은 그러면 뻔합니다. 배아 복제 찬성하겠죠. 근데 잠깐만 집중. 배아 복제가 인간의 질병 치료에 기여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허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기여한다면. 지금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배아복제 무조건 찬성한 거다라고 가면 안 돼요. 배아복제를 조건부 찬성했구나. 찬성하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제한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인간 배아는 존중받을 지위를 갖는다. 맞죠, 그쵸?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 인간 배아는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지금 을은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니은 여러분 틀렸죠. 다음 디귿, 을, 인간 배아 복제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허용될 수 있다. 치료를 위해서는 허용이 가능하죠. 리을, 인간 배아는 인간을 위해서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다. 갑의 경우에는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을의 경우에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을도 틀리겠죠. 제한 없이가 아니라 제한을 걸었죠. 따라서 요 선지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모두 지워진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요 정도의 예리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지 이후에 모의평가, 수능에서도 잘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16번 클리어. 다음 17번입니다. 17번 마찬가지로 별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 시민 불복종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바꿀 걸 목적으로 행해지는 블라블라라고 얘기하죠. 이 앞에 여러분 내용이 이 사람이 시민 불복종을 정의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차차 익숙해지면 됩니다. 하지만 단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밑줄 쫙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낸대요. 줄여서 공유된 정의감, 줄여서 다수의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이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있대요.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해야 됩니다. 가벼운 거 안 돼요. 이따 선제 나올 겁니다. 누구? 다수의 정의감을 강조했던 롤스. 벌써 지금 어려운 문제에 롤스가 지금 2번 언급되고 있죠. 롤스 정말 중요합니다. 1번.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양심적 행위다. 쌤, 양심은 소로만 강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으면 일단 잘한 거예요. 소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롤스 또한 여러분 양심 얘기합니다. 롤스 또한 불복종은 양심적 행위 혹은 정치적 신념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로는 양심만 있으면 되고요. 롤스는 그걸로 부족하고 다수의 정의감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 롤스의 입장에선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양심적 행위가 시민 불복종이 맞겠죠. 1번 여러분 정답 나왔네요. 정답 1번. 소로였다면 양심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롤스였다면 양심 플러스 다수의 정의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롤스에게 양심이 전혀 해당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체크. 2번부터 중요 포인트 나옵니다.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행위다. 이거 체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OX, X.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오답 포인트예요.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체제의 합법성,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일부 법들이 이거 아닌데 정의 원칙에 어긋났는데 심각한데라고 했을 때 어기는 거예요. 일부 법과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체제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상에 때려쳐 이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체제 변혁 오답 포인트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별표 치고 꼭 확인. 다음 3번 시민 불복종은 비공개적으로 틀렸죠. 비공개 땡. 공개적으로 공공적으로. 4번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모든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다. 이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을 어긴다? 틀렸습니다.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법이 아니라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법에 대해서. 따라서 4번도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친구들 많이 또 헷갈렸을 텐데 이 4번도 별표. 모든 법이 아니다. 5번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 맞죠? 근데 폭력 틀렸죠. 비폭력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럼 정답 바로 1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시민 불복종이 나왔을 때 항상 오답으로 등장하는 선지들이 정말 알차게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17번은 꼭 한번 정리를 다시 하길 바랄게요. 다음 여러분들 18번 문제입니다. 가브리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쫙 보니까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각자의 삶에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소명을 주었대요. 오케이, 직업 소명설.
신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과 기꺼이 나눠야 된답니다.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바탕으로 직업윤리를 바로 소명이라고 봤던 누구? 칼뱅이 떠올라야 돼요. 칼뱅의 직업 소명설이 되겠습니다. 칼뱅이 여러분 경우에는 우리가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신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신의 영광을 더하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나아가서 신이 강조하는 포인트, 우리 그렇죠? 그리스도교 강조하는 이웃사랑까지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웃사랑 이따가 언급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기계 사용의 증가와 분업으로 인해서 자립적 성격을 잃어버렸고 노동자는 기계에 불과한 부속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까? 나쁘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나쁘게 보고 있죠.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이 바로 인간의 소외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죠. 주요 포인트 바로 소외된 노동. 달리 말하면 노동의 소외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활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을 소외시켰다. 이 자본주의에서의 분업은 인간을 괴롭게 했다. 인간의 소외를 불러왔다. 이거는 강제된 것이었다라고 강조하죠. 바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이 노동이 바로 자발적 노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마르크스가 떠올라야 돼요. 마르크스의 노동의 소외. 1번부터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신의 명령, 신의 부르심, 신의 소명에 따라서. 1번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노동을 통해서 쌓은 이익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기꺼이 나눠야 되겠죠. 2번도 여러분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포인트. 정답 나왔네요. 1번입니다. 다음 3번.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오히려 자본주의 여러분 분업은 노동자가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자아 실현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강요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노동을 한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사회로 돌아가야지, 바뀌어야지 우리가 자발적인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오히려 강제된 노동이라는 거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직업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계 유지에 두어야 된다. 지금 갑의 경우에는 직업은 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신의 영광을 더해야 된다.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을의 경우에는 노동이 자발적인 노동이 돼야 된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사라지고 공산사회에서 사람들이 기꺼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5번은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뱅과 마르크스 바로 서양의 직업윤리관을 물어봤던 또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대망의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여러분들 별표. 19번은 실제로 좀 선지가 까다롭게 나왔고요. 이 지문 또한 또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을을 누군지 몰랐을 경우가 높습니다.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삶을 고유한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포인트,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유기체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누구? 바로 생명중심주의의 테일러가 떠올라야 돼요. 테일러, 잡고, 을. 우리는 바람직한 대지 나와 있죠, 그렇죠?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야 경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대요. 작게 한 존재만, 개체만 보지 말고 전체의 관점에서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까지 생각하자. 바로 자연 전체까지 생각하는, 대지까지 생각하는 누구? 생태 중심의 레오폴드가 되겠습니다. 이 을지문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만 집중해서 생명 중심가? 라고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확실히 을, 레오폴드라는 거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갑은 지금 여러분 테일러 나왔고요. 을은 레오폴드 나왔습니다. 갑은 테일러, 을은 레오폴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비판의 화살표가 나와 있고요. 얘가 지금 얘한테 하는 비판이 맞는지를 찾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하는 여러분 비판은 선지를 봤을 때 요 을 앞에서 끊어주면 돼요. 요 빈칸에 들어갈 요 내용이 여러분들 갑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잠깐만 빠르게 예시. 내가 예를 들어 초콜릿을 좋아해. 을은 초콜릿을 싫어해. 그러면 나는 야 초콜릿 맛있는 거 왜 몰라? 왜 간과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갑의 입장에선 야 초콜릿 맛있는데 을은 싫어하지 그치? 그러니까 왜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을 앞에서 끊고 요 괄호친 부분은 갑의 비판 내용이, 요 뒤에 부분은 을이 실제로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테일러가 레오폴드에게 생태계 전체가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됨을 간과한다. 요 괄호 부분 여러분, 오히려 테일러는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레오폴드가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달리 말하면 테일러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괄호에 들어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레오폴드가 강조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중으로 틀렸죠? 1번 여러분 지워주세요. 2번 개체의 보존보다 생태계의 안정을 우선해야 된다. 잠깐만 조금 심화 포인트. 테일러는 여러분 개체론의 관점, 오히려 레오폴드가 전일론적 관점, 전체론의 관점이죠.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오히려 전체론적, 전일론적 관점에 레오폴드가 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일러의 비판 내용으로 틀렸기 때문에 2번 역시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테일러가 할 수 없는 말이고 레오폴드가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 다음 3번 A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이 없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이성이 없는 존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동물, 생명체, 그리고 무생물까지 다들 이성이 없죠. 일단 테일러의 경우에는 분명히 생명체, 이성이 없는 생명체를 우리가 생각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괄호처럼 비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오폴드 또한 이성이 없는 동물, 생명체, 그리고 무생물까지 생각하자고 했기 때문에 간과했다고 할 수가 없죠. 3번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포인트예요. 3번 틀렸습니다. 아마 선지가 다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연습했다 생각하면 돼요. 다음 4번 B입니다. 거꾸로 을이 갑에게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지를 이용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앞에 여러분 지문을 잠깐 보세요. 대지 이용을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란 뜻은 이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레오폴드는 이 대지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괄호의 내용이 레오폴드가 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옆에다가 레오폴드의 비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4번도 여러분 별표. 알겠죠? 5번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도 지위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생물까지 지위를 갖습니다. 우리 동료 구성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토양과 물까지. 근데 테일러의 입장에선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경 쓸 수 있죠. 따라서 레오폴드는 야 없는 존재도 생각해야 돼. 근데 너 왜 그거 몰라? 왜 간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중심주의 테일러와 그리고 생태중심주의 레오폴드를 적절히 비교했던 좋은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5번이었습니다. 꼭 19번 그리고 앞에 있던 별표친 문제들 꼭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20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람이 문제 상황의 A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서 이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주요 포인트 공리의 원리. 관련된 행위 당사자들의 행복을 고려해서 행복을 높이면 해, 높이지 않으면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누군지 몰라도 일단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공리주의라는 건 체크해야 돼요. 우리는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걸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건 그르다고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바로 공리주의를 강조하는 벤담이었습니다. 벤담까지는 몰랐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0번에 공리주의가 강조할 수 있는 조언. 음료수를 사 먹을까? 난민을 위해 기부할까? 나를 위해 음료수 사 먹을까? 아니면 난민까지 생각해서 기부할까? 공리주의는 뭐라고 조언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복까지 생각하자. 다 더해서 행복이 올라가면 하고 내려가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바로 1번부터. 기부로 산출될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세요. 어디가 틀렸죠? 공리주의 여러분, 결과 고려합니다. 더 행복한 결과를 생각해서 우리가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난민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게 틀렸죠? 자신의 행복의 극대화. 공리주의인 여러분, 관련된 사람들을 공평하게 생각해서 공평하게 계산해서 모두의 행복이 올라갔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나만 혹은 쟤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2번 여러분 틀렸죠.
3번 자신의 선택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리의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정답 몇 번? 바로 3번입니다. 4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정언명령 따르세요. 이 공리주의를 항상 비교돼서 나옵니다. 누구? 바로 칸트입니다. 4번은 틀렸죠. 5번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에 속한 사회의 관행을 따르세요. 일단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쾌락은 좋다라고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사회의 관행을 따르라는 것은 오히려 덕윤리에 나오는 맥킨타이어 입장에 가깝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역사, 전통, 실천 혹은 관행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얘기하니까. 5번 여러분 어떻게 보든 공리주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제 해설 여러분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제 쌤이 지금 주요 포인트 위주로 다 골라드렸는데 어땠나요? 쌤이 좀 헷갈렸을 만한 선지들 여러분들 다 찝어드렸나요? 일단 지금 아마 11월 학력평가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힘들 친구들이 많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겨울방학도 있고요. 또 모의평가 전까지 시간 충분합니다. 누구랑 함께? 쌤과 함께. 쌤이 여러분들 허전한 곳들, 빈틈들 쌤이 꽉꽉 채워드릴 거예요. 수능 개념 강의부터 바로 수능 특강 완성까지 쫙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관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등급 만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쌤이 함께 커리어 밟으면서 생활관리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쌤이 채워드린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강좌에서 기회 되면 봐요. 오늘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 좌절하지 말고 다음 강좌에서 봅시다. 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